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부진이 이어지면서 양 시장 모두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해 마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등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12월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됐습니다. 이에 따른 미 10년물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달러원은 장중에 1,4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4거래일간 12%대 하락하면서 부담을 더했고 외국인은 매도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전일도 하락세는 이어졌지만 일부 방어적인 유틸리티 업종이나 화장품, 엔터 등 일부 업종에서 차별화가 진행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 수준의 물가와 레드 수입 현실화를 반영하면서 변동성 확대 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10월 CPI와 근원 CPI는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2.5%로 상승한 반면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러한 CPI 결과와 레드 수입 소식을 반영하면서 변동성 확대된 후 상승 마감했고 달러도 레드 수입 확정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06선에 안착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미 물가가 안도감을 주었지만 신중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와 레드 수입 확정에 금리와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의 반도체주 약세가 지속된 점도 연중 저점을 기록한 국내 증시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만기일에 따른 수급 방향성의 변화 여부 그리고 환율 흐름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 시황 관련된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연간 전망 6번째 요약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간 전망에서 주요하게 다룬 인물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행정부의 현황인데 지금 미국 정부 지출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점은 이자 비용이 국방 지출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데이터를 제가 찾지 못해서 1990년부터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 지출 내에 이자 비용 지출이 국방 지출보다 더 많아진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이렇게 여러 전쟁이 맞물리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많아졌다는 점을 매우 특수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부를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상징적인 시도가 정부 효율부 신설이라고 판단하고 그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고민으로 연결해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를 경영 전략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에서 주요한 경영 전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바로 수직 계열화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정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 전략을 이미 해왔던 인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을 국가 경영 전략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비용 증가의 원인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을 대규모 지급했던 것이 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런 보조금 축소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해나갈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IRA와 칩스 액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침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즉 AI 캐펙스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이미 과거 증가 사이클 때의 고점만큼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되고 있어서 대표적 수혜 업종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섣부른 접근보다는 안전하게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의 둔화세가 멈추는 것을 보고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직 계열화 관점에서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의 수직 계열화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는 즉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에 따른 달러 강세 기조도 장기화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 추세선의 상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금리 영향입니다. 금리 관점에서 저희가 계속 주목해 왔던 것은 미국 정부 지출인데 85%에 해당하는 국방 지출, 복지 관련 지출, 이자 비용 지출이 지출 감소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출 감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깰 역할을 맡은 것이 일론 머스크이고 향후 금리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전력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전력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에 대해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난 10월 말에 진행됐던 전기요금 인상과 내년과 내후년으로 이어지는 유가 하락 전망을 반영해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3분기 매출액을 보시면은 한국전력은 26.1조 원을 기록하면서 6.7%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3.4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한편 시장 컨센서스 또한 10% 정도 9%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력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력 조달 단가가 낮아지는 지금까지의 실적 개선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되는 것에서 유의했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전력 조달 단가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2% 하락했는데 석탄과 LNG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IPP 전력 구입 단가가 보합 수준 유지했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 긍정적인 추세 의견을 제시드리는 것은 전기요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조달 단가는 반대로 낮아지면서 마진이 개선되는 추세가 25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차등적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이에 따라 평균 전기요금은 약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2%대로 크게 낮아진 물가 상승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 KB증권은 2025년에도 전기요금이 이제 연말 기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0월에 인상이 됐던 부분들이 연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YOY로 계속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주 동력으로 인해서 25년에도 마진 실적 개선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국제 석탄 가격이 현 수준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발전 연료 단가 또한 축소되면서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당에 대한 기대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K텔레콤 자료입니다. 김준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섹터 담당 김준서입니다. 전일 SK텔레콤은 SK 브로드밴드의 잔여 지분 25%를 1.15조 원에 취득하겠다라는 공시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아시다시피 SK 브로드밴드는 2020년에 케이블 방송사인 T브로드 합병하면서 태광산업과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이 25%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 지분을
1.15조 원에 취득하면서 지분과 지적산해 보면 SK 브로드밴드 가치는 4.6조 원 규모로 연 2천억 원의 배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ROE 관점에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지분 취득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시너지를 공고화하겠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유무선 결합 상품이 더 강화되는 한편 향후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파이 목표 주가 7만 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온시스템과 HMM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한온 시스템 3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자동차 산업 리포트를 통해서 자동차 업체들의 3분기 특징이 물량 감소와 비용 리커버리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그런 내용에 아주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저희는 5,500원으로 8.3%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과 동일하게 바이로 유지를 합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변경은 그간의 유상증자 계획이 좀 변경이 있어서 추가 주식 상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에 반영한 것이 이제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내년도에 유럽에서의 CO2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경영권 교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경영들이 비용 효율화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 이런 두 가지를 포인트로 뽑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937억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는 361.9%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 27.6%, 저희 전망치를 19.4% 상회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고객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비용을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일부 회수한 비용 리커버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3분기에 잘 나왔지만 원래 4분기로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분기로 당겨진 것일 뿐이라서 연간 이익에 대한 변동 요인은 없습니다. 또한 이제 한온시스템에 밝힌 바에 따르면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가 이제 2% 정도 있었고 저희는 이게 86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로 이번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량 감소에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HM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1.4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와서 1년 전 대비 1,827.5%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23.7% 상회하고 저희 전망치 대비는 11.1%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거는 이제 운임 급등 때문이고요. 운임 급등의 배경은 연초부터 있었던 홍해 사태로 인해서 선박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10월달에 이제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을 우려를 해서 물량이 좀 미리 3분기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운임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급등을 했고 결과적으로 HMM이 발표한 운임도 1년 전 대비 110.6%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운임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폭이 달러 기준으로 10.2억 달러인데 운임 인상 효과만 반영을 해도 11.2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망치보다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유가 하락이 생각보다 좀 빨리 적용이 돼서 실적이 3분기에 잘 나왔고 4분기 이후에 있어서는 크게 이익 전망치 상향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4분기 이미 컨테이너 운임이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3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으로 봐야 되고 4분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생명과 동양생명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생명입니다. 보험사에 있어서 CSM 증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미래 이익의 평가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생명의 표면적인 CSM 증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일반 보장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일반 보장 상품의 CSM 전환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3분기에 CSM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VFA 조정 2,640억 원을 감안하면 일반 계정의 CSM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모델 변경과 관련돼서 CSM의 상당 부분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하나생명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언급하였고 따라서 당초 우려보다는 CSM 감소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2,36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지난해 적자 대비로는 크게 개선된 것이고요. 보험 손익은 38.1% 감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CSM 조정에 따라서 CSM 상각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예실차 및 손실부담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손익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이 안에는 채권평가 이익과 부동산 매각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양생명입니다. 투자액은 홀드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역시 6,200원을 유지합니다. 3분기에 신계약 CSM과 단기 순이익은 저희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홀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3분기 킥스 비율이 161%, 그리고 4분기에 약 3천억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효과를 감안하여도 연말 배당의 재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추가적인 보완 자본 발행 또 재보험 출재를 통해서 킥스 비율 제고를 노력하겠지만 감독 당국의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2025년의 DPS 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별도 기준 순이익은 90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3.8%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우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보험 손익은 43.6% 증가했는데요. CSM 상각은 1.2% 감소했지만 예실차와 손실부담 계약 환입의 영향에 따라서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투자 손익은 지난해의 채권평가 손실의 기저효과 그리고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상차손 120억 원이 반영이 됐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BH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BH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 주가의 상승 여력은 48% 수준이고요. BH 24년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0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스마트폰향 매출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레드 태블릿향 매출이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전사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무선 충전기 매출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재고 조정에 따른 매출 감소 가정했습니다. 다만 비용단에서는 IT 올레드 라인 신규 가동에 따른 초기 가동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 반영 예상되므로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5년 연간 영업이익 1,323억 원, 영업이익률 7% 추정합니다. 대외 영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서 기존 주력 사업 실적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만 IT 올레드 라인 신규 가동에 따른 태블릿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형 매출이 온기 반영되고 BH EVS 전장 부품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므로 전년 대비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저평가 극심하다고 판단되므로 BH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인덱스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고령화와 일본 부동산 그리고 한국 부동산을 엮어서 자료를 좀 여러 개 작성했는데 그거의 추가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없이 산업으로만 약 50페이지 정도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2000년 저희가 좀 내용 자주 작성했었는데 일본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인 개발에서 도심 쪽으로 집중이 되는 형태였었고 주거지 개발도 비슷한 형태였었고요. 저희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한국에서도 이게 중요한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 부동산 개발의 3대 축은 교통, 컨텐츠, 그리고 디벨로퍼, 주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좀 집중해서 다룬 부분들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새로운 입지를 만든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사례로 일본의 GTX라고 불리는 츠쿠바 익스프레스의 사례를 조금 넣었고요. 최초에 우려가 상당히 많았지만 상당히 성공한 노선으로 불리고 있고 현재 이 노선과 관련된 지역들이 일본 전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3월 30일에 GTX가 부분적으로 열렸고 올해 연말쯤에 추가적으로 노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입지에 변화를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0년 이후 일본 부동산 개발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직접시키는 TOD라는 방식이 일본 개발 방식의 주류였습니다. 일본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최단역까지 걸리는 도보의 시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 GTX라는 광역교통망 개통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그 부동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엔 트루엔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트루엔 3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루엔은 이제 CCTV에 AI를 접목해서 AI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135억 원, 영업이익은 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특성상 사실 3분기는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원재료의 구매 단가 인하 등에 의한 매출 원가율 개선, 그리고 상반 비율 효율화를 통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공공사업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매출액은 175억 원,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호실적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영상감시 공공시장 확대입니다. 이태원 참사라든지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공공분야의 AI CCTV 설치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공공부문 CCTV는 약 177만 대로 2008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CAGR 17.5%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CCTV는 사실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중국산 CCTV에 백도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국산 CCTV 기업의 반사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이제 2023년 3월에 TTA 인증이라는 제품 인증을 의무화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용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사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고, 리스크 요인은 현재 창업 초기에 현재 대표이사와 함께했던 개인주주 한 명이 3분기 말 공시 기준으로 약 지분 9.97%를 보유하고 있어서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컨택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컨택 3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 167억, 영업 손실 1억 원으로 이제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적자 축소 폭이 가장 큰 요인은 AP 위성 인수에 따른 연결 실적 반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다수의 계약들이 지금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체 안테나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가 개선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 큰 폭의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컨택이 올해 6월에 AP위성 지분을 24.72%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주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영위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규모의 경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에 대한 사업적 체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컨택은 특히 AP위성이 보유한 위성통신 관련 핵심 칩을 고도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통신 서비스 사업까지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주잔고 레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25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4분기 들어서 약 2건의 규모의 수주 계약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동 구축 사업이랑 위성 광학 탑재체, 위성 영상 처리 시스템까지 해서 두 가지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스팟 계약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올해 말 수주 잔고는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급금 비중이 약 20%에서 30%가 수준으로 초기 매출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컨택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계약 조건이 설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약 5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다수의 프로젝트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권 수주받았던 기수주 물량들은 4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 매출액은 20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약 309억 원의 연간 매출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30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고려할 때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500억 이상으로 충분히 매출액 달성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미국 주식 순서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자료네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AI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저희는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빅테크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3 기업들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모두 다 이익 성장성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장기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저희가 PE 멀티플을 한번 나눠서 PEG 배수를 구해보면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네 종목 전부 다 저평가 수준에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시장보다 비싼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AI에서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저희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사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AWS 매출도 전년 동기는 한 1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 각 기업들의 영업 마진도 전반적인 영업 마진도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3% 정도 영업 마진이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도 45%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캐펙스에 너무 AI 쪽에 자본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최근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본 지출은 750억 달러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이번에 EPS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이 내용 연수 기간을 지금 현재 기업들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데이터 센터를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 그 기간에 걸쳐서 이제 감가상각 비용 같은 거를 덜 거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아까 앞서 언급을 드렸고 비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궈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지 특히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초로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GB200 기반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 구글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TPU와 GPU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캐펙스 투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향후에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 이 캐펙스 투자로 인한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